이번 시간에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조직의 권력, 리더십, 지배와 종속, 영향력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목차는 첫 번째, 리더십 효과 측정 증거 변수, 리더십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잘 발휘하느냐, 그 증거 변수입니다. 두 번째, 관리 업무의 역할, 관리 업무의 역할이란 무엇인가, 리더 입장에서 관리 업무란 무엇인가를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관리자의 특질과 스킬, 관리자는 어떤 특질을 가져야 하며 어떤 기술이 필요한가. 그리고 네 번째, 권한에 관련된 몰입의 유도, 복종의 유도, 그리고 저항이 일어날 수 있는 요인들. 그리고 다섯 번째, 권력과 영향력, 기타 요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카리스마적 리더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일곱 번째, 참여적 리더십과 위항, 정결 규정과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변혁적 리더십과 문화적 리더십, 리더십의 선순환을 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리더십 효과 측정 증거 변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조직 목표 수행, 조직의 생존 유지가 리더십의 주요 측정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리더의 위기 대처, 즉 리더의 능력과 관련된 것이죠. 리더가 자기가 맡은 그 조직에 얼마나 상황적으로 잘 대처하느냐입니다. 세 번째, 구성원의 업무 몰입도 유도, 리더가 얼만큼 구성원들을 갖다가 업무에 잘 몰입시키느냐, 업무에 성실하게끔 그리고 열정적으로 유도를 시키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는 리더의 자세와 그리고 리더의 적절한 보상과 처벌 등이 관련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구성원의 복지를 또 측정 변수로 들 수가 있습니다. 구성원이 그 조직에 충성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복지가 중요하죠. 구성원의 복지는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좋겠지만은 얼만큼 공정성과 리더에 대한 신뢰성을 가질 수 있도록 복지를 해주냐, 그게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리더가 다른 조직에 비해서 복지를 못하다든지 안 그러면 복지에 대한 혜택이 불공정하다든지 하면 그것은 리더가 비록 복지를 잘 해준다고 손치더라도 객관적으로는 잘 해준다 손치더라도 주관적인 판단이 제대로 서지 않으면은 리더에 대해서 신뢰성이 떨어지고 리더십의 효과가 떨어진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다섯 번째, 리더의 자기 위치. 리더는 리더십을 잘 발휘하기 위해서는 리더로서 얼마나 자기 위치를 잘 확보하느냐, 그것도 큰 중요한 변수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권위와 권한을 적절히 휘두르는 잘 발휘하는 그런 위치는 스스로가 마련해야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구성원에 대한 리더 만족도, 이것도 리더십의 주요 효과 변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만족도라는 것은 직원들, 즉 구성원들의 복지도 중요하지만은 공정한 평가, 리더가 얼만큼 구성원들이 조직의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공정한 평가를 하느냐, 그리고 또 리더가 구성원들의 개인적인 이익과 조직의 공동 목표를 잘 충성할 수 있도록 그 조직을 잘 생존력을 이끌느냐, 그것도 리더의 주요 측정 변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강의 주제 두 번째로 리더의 관리 업무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리더의 관리 업무는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업무 처리 역할, 대인관계 역할, 정보 처리 역할, 의사결정 역할,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업무 처리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 처리의 역할로서는 얼만큼 그 조직의 당면한 문제에 대한 현황 판단과 계획을 잘 하느냐. 두 번째, 조직의 목표에 대한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각 하부 조직의 역할과 구성원들의 역할을 얼만큼 명확히 잘 해주느냐가 될 수 있겠고, 세 번째는 그 목표와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한 정보를 얼만큼 잘 해주느냐,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잘 해주냐, 그것이 또 중요한 목표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업무 활동 및 환경의 감찰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리더는 직접 업무를 계획하고 수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또 예하 조직과 구성원들의 업무가 잘 이루어지는지 감찰하는 것도 중요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관리 업무의 두 번째 리더의 역할로서는 대인관계 역할을 들 수가 있습니다. 조직원들이 목표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 그러니까 물질적 지원이나 그리고 정보의 지원, 그리고 여러 가지 외부 지원을 끌을 수 있는 것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역량 개발을 들 수가 있습니다. 직원이나 그 구성원들이 역량을 개발해서 업무를 잘 처리할 수 있도록 역량 개발을 시켜주는 것도 대인관계의 주요한 리더의 관계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조직원들에 대한 인정입니다. 조직원들에 대한 인정을 해줌으로 해서 조직원들이 자존감을 높이게 되고 또 조직에 대해서 충성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보상입니다. 보상의 방법으로서는 물질적 보상 그리고 지휘적 보상을 크게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상을 적절히 그리고 공정히 해줌으로써 조직원들이 조직에 잘 업무에 몰입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리더가 잘 해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갈등 관리. 여러 가지 조직 목표를 이루려 하다 보면은 스트레스도 쌓이게 되고 조직원 간에 여러 가지 업무 문제라든지 자원 문제로 갈등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런 갈등 관리를 잘 해주는 것이 또한 리더의 역할이라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또 내부적인 갈등보다도 또 외부와의 갈등 관리도 또 잘 해결해 주는 것이 리더의 역할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리더는 대인관계 역할로서 팀 구축을 들 수가 있습니다. 어느 조직 목표나 상황 대체를 위해서 팀 구축을 적정히 잘 해줌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대응력을 효과적으로 이룰 수 있게끔 적시적소에 알맞는 사람과 장비를 배치하는 팀 구축을 잘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네트워킹 구축도 관계 역할의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얼마큼 관계망을 잘 형성하느냐, 내부에서 얼만큼 연락이라든지 업무 협조가 잘 되도록 하느냐, 그리고 외부로부터 자원이 잘 습득될 수 있도록 네트워킹을 잘 연결해 주냐, 그것도 관계 역할의 중요한 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인관계 역할의 여덟 번째로서 매개자 역할을 들 수가 있습니다. 매개자 역할이라는 것은 내부의 매개자 역할, 그리고 내부 구성원과 외부 구성원과의 매개자 역할, 그리고 외부와 외부 간의 업무 매개자 역할을 함으로 해서 원변권을 확보하면서 내 조직에 유리한 상황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외부와 외부자의 매개자 역할도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리더 관리 업무의 네 가지 역할 중 세 번째, 정보 처리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성원들이 그리고 자기 자신이 그리고 조직이 업무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유익한 정보를 얼만큼 잘 수집하느냐, 두 번째, 그 정보를 조직에 얼만큼 잘 배부하느냐, 세 번째, 리더로서 정보에 대한 반응. 이거는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좋은 정보가 들어왔을 때 너무 깊은 알증을 해서 리더가 품위를 잃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또 나쁜 정보가 들어왔을 때 당황함으로 해서 조직원들이 리더에 대한 신뢰심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것, 그러니까 리더로서 정보에 대한 반응을 잘 해야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대변인 역할. 내 조직에 관련된 정보를 외부에 알려줄 때 얼마큼 그것을 잘 적절히 알려주느냐 하는 것도 리더의 정보처리 역할의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조직에 불리한 정보는 되도록 솔직히 혹은 과감해서 잘 알려줌으로 해서 내 조직이 외부로부터 신뢰를 잃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불리한 정보는 외부에 발표하지 않음으로써 앞으로 향후 계획에 유리한 입장을 취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관리 업무의 네 번째, 의사결정 역할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의사결정의 역할은 조직을 얼만큼 잘 운영하느냐, 그리고 리더가 해결사로서 의사결정 역할을 잘 하느냐, 그리고 협상자로서 또 의사결정 역할을 잘 하느냐, 이것이 조직 결정 역할의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제의 세 번째 주제로서 관리자의 특질과 스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질 관리자의 특질의 형성 요소는 리더가 그동안 살아온 경험, 교육받은 거, 그런 경험과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난 유전적인 요인을 들 수가 있습니다. 특질 요소는 성격과 기질과 욕구와 동기가 있는데, 성격으로서는 태어날 때 느긋하게 태어나는 사람이 경험을 여러 가지 많은 경험을 하다 보면은 성격이 좀 바빠질 수 있는, 급해질 수 있는 경우도 있겠고, 기질적으로는 매우 조급하게 태어났지만은 세상살이를 쉽게 하다 보면은 그 기질이 느긋해지며 편안하게 세상을 안목을 보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욕구와 동기에 대해서는 작은 욕구나 동기에 대해서도 반응하는 경우, 그러니까 욕구는 엄청나게 작은 사람인데 큰 욕구를 주게 되면은 매우 활동을 잘하겠죠. 근데 욕구는 엄청나게 큰 사람인데 작은 욕구의 목표가 주어지면 또 행동을 덜 하게 되겠죠. 그런 걸 갖다가 말씀드리는 거고, 동기는 또한 유사한 경우입니다. 작은 동기에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고, 큰 동기가 와야만이 또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고, 뭐 그런 특질들을 다 경험과 유전에 대해서 만들어지고 형성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리더까지 올라갈 어느 조직이 있는지 리더가 될 정도면은 성격이나 기질이나 욕구나 동기는 다 객관적으로 다 평가를 잘 받은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만약에 그렇지 못한 사람이 우연한 기회 혹은 여러 가지 좋은 찬스를 잡아서 리더가 된다면은 그 조직이 어떤 상황에 붙일 때 매우 어려운 경우를 당하게 된다고 볼 수가 있죠. 관리자의 주요 스킬로서는 기술적 스킬과 대인 스킬, 개념적 스킬 세 가지의 스킬이 있습니다. 기술적 스킬로서는 지식과 장비 운영의 스킬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로펌 같은 데서는 변호사, 법률적인 지식이 있어야지만 리더가 될 수 있겠죠. 로펌 회사에서 불도자 지식이 아무리 있어도 소용이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장비 운영은 전산부 부서의 장이 되기 위해서는 컴퓨터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되겠죠. 전산부 장인임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를 제대로 모르면은 그거는 기술적 스킬이 없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므로 리더는 기술적 스킬을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 대인관계. 인간관계가 좋아야 하고, 또 부하를 다룰 때라든지 대인 문제에 대해서도 지식과 능력이 있어야지만이 리더로서 충분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념적 스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념적 스킬은 예상력, 잠재된 문제 인식력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분석력이 있어야 될 것이고,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대처하는 능력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개념 형성을 함으로 해서 통찰력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창의성도 있어야 되고요. 문제 대응력도 있어야 되고 기회 포착력도 있어야 됩니다. 2차 대전 초기에 미군이 일본군에 비해서 전투 경험이나 자원이 부족한 그런 시기에 1947년 과다카날에서 육전이 벌어졌는데 미군들은 얼마 되지 않는 자원으로서 기회 포착을 잘해서 일본군을 무찔러온 경험이 있습니다. 반면에 일본군은 많은 전투 경험, 10년이 넘는 중국대에서의 전투 경험과 해군력 그리고 물력이 있었지만은 정신 승리에 빠져가지고 축사적으로 군대를 보내고 미군을 얕보다가 대피한 그런 사례가 있는데, 과다카날 전투에 대해서는 기회가 있을 때 한번 다시 말씀드림으로 해서 얼만큼 상황에 잘 적응한 것이 상황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기회 포착을 잘해야 되는지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리더로서 중요한 것은 또 정신력입니다. 즉 의지를 말합니다. 리더력이 정신력이 강하면은 부하가 그를 잘 따를 수가 있겠죠. 리더가 약하면은 부하들이 신뢰성이 없게 되고, 또 부하들이 아무리 단결을 하도 리더가 정신력이 약하면은 그냥 무너져 버리면은 리더를 신뢰하지 못하고 그 조직은 정신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 리더로서는 정신력 또한 아주 중요한 스킬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제의 네 번째, 권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권한은 행사자와 대상자가 있습니다. 행사자는 권한을 행사하는 자로서 상급자를 말하며, 대상자는 그 권한을 받는 하급자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행사자가 대상자로부터 얻는 것은 업무에 대한 몰입을 함으로 해서 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조직의 목표에 일사불란하게 잘 움직일 수 있도록 복종하는 것. 세 번째, 잘못된 권한으로 해서 부하들로부터 저항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쉽게 이해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세부적인 설명은 생략하고 여기에 대한 학설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된 학설입니다. 그리고 이론적으로 실무적으로 다 검증된 그런 내용입니다. 첫 번째, 복제와 통제 이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 이익과 구성원의 이익이 비례하는 경우가 비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직 이익과 구성원의 이익이 비례하는 경우는 회사의 대표 상품, 그러니까 아주 회사에서 잘 팔리는 상품과 영업사원의 인센티브는 비례를 합니다. 회사에서 잘 팔리는 상품을 판매하기 때문에 영업사원이 인센티브를 받게 되면은 회사에서는 대표 상품을 잘 팔아서 좋고 영업사원은 인센티브를 잘 받아서 좋습니다. 이것은 상호의 이익과 구성원의 이익이 조직의 이익과 구성원의 이익이 상호 비례하는 경우입니다. 근데 비례치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다른 회사의 상품을 카피해서 이름도 비슷하고 효능도 비슷하지만은 고객들에게 브랜드가 알려지지 않은 열정 상품을 판매를 독려하고 이것을 갖다가 영업사원은 제대로 팔리지 않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또 그것을 진급등 평가 점수에 많이 또 올려버립니다. 그러면은 판매는 되지 않는데 영업사원들은 이것을 잘 팔려고 뭐 하다 보면은 진급 점수에 또 나쁘게 평가를 받게 되고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전표만 끌어놓고 그것을 또 쌓아두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그것을 헐값에 팔아버리면서 영업사원이 그 회사의 판매분과 헐값 판매분의 차익을 또 떠안는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회사에서 영업사원들을 해본 사람들만이 아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는 회사의 이익과 구성원의 이익이 비례하지 못한다고 볼 수가 있죠. 이런 경우는 회사에서 보상과 제재로서 많은 대치를 함으로써 회사의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뭐 극단적인 예로 들어서 예를 들긴 했습니다만은 비례치 못한 경우는 보통 조직은 보상과 제재로서 대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이건 정치적으로 보거나 국가적으로 봐도 그렇죠.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젊은 층들을 갖다 군대에 내보냅니다. 군대에 내보내서 전쟁이 일어나면은 만약에 그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데 그때는 국가의 영웅이라든지 무공훈장이라든지 이런 걸 막 지급을 하면서 보상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거는 개인 입장으로 봐서는 비례치 못하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 사람에게서는 죽고 나면 모든 세상이 끝나는데 뭐 훈장이고 영웅칭후 그런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지만은 국가는 그 사람한테 영웅칭후라든가 훈장을 보상함으로 해서 그 명예를 충족시킴으로 해서 이제 개인의 생명을 요구하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죽는 사람의 가치관이라든지 사후 가족들에 대한 보상은 충분히 그 사람의 죽음을 비례시킨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복종과 통제에 대해서 두 번째로 낙후된 조직일수록 업무 실적과 무관한 보상과 처벌이 발생하고 조직상 비효율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은 낙후된 조직이라고 하면은 공정성이 결여된 조직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공정성이 결여됐다는 것은 업무 실적은 100밖에 안 했는데 200의 보상을 해준다든지 또 잘못한 건 50밖에 없는데 신분이 낮다는 이유로 200의 처벌을 하면서 본보기를 삼는다든지 이럴 경우는 그 조직이 비효율적인 조직이 되겠죠. 그러니까 아프리카 후진국의 군부 독재라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가족이라든지 친족을 우선시하는 족벌 기업 같은 경우가 그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복종을 확보를 하기 위한 세 번째 측면으로서는 조직의 통제와 복종 그 두 가지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복종 확보를 위해서는 통제의 구조가 있고 복종의 구조가 있습니다. 통제의 구조로서는 권력 계층과 서열을 들 수가 있고 직무 기술서, 업무 매뉴얼, 분업 체계를 복종을 위한 통제의 구조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종을 확보하기 위한 복종 구조 체계로서는 개인의 이익과 자긍심을 만족시켜주는 것, 이것이 복종 확보를 위한 두 가지 측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종과 통제를 위한 통제 수단으로서는 세 가지 수단이 있는데 첫 번째 강압적 수단,
두 번째 경제적 수단, 세 번째 규범적 수단을 들 수가 있습니다. 강제적 수단이라는 것은 신체적 위해라든지 위협을 가하는 것입니다. 주로 강제노동 수용소에 이렇게 한다고 볼 수가 있죠. 경제적 수단이라는 것은 물질적 보상을 함으로 해서 이기심을 자극시켜서 복종을 얻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리법인의 지휘관, 회사 직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거 뭐 좀 극단적인 예입니다. 뭐 회사 직원이 영리적인 그런 회사 직원이 물질적 보상도 있을 수가 있지만은 예전에 경제 회복 때는 많은 사람들이 편한 직업을 버리고 국가 요구에 따라서 무역 상사에 종합 상사에 들어가서 아프리카라든지 열대 사막을 누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물질적 보상뿐만 아니고 애국심도 작용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세 번째, 규범적 수단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규범적 수단이라는 것은 상징적 수단으로서 말하며 도덕 수단으로도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애정이라든지 인격 존중이라든지 신망이라든지 사명감을 규범적 수단으로 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주로 시민단체라든지 정치단체, 종교단체에서 규범적 수단을 통해서 구성원들을 잘 이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개의 수단, 강압적, 경제적, 규범적 수단은 각각 배타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아니고 한 가지 수단만 사용되는 것은 아니고 통상 두 가지 수단이 혼용돼서 사용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조직의 유형에 따라서 한 개 수단 혹은 혼용돼서 사용하는 경우를 예를 든다면 광제수용소, 교도소 이런 데 작업시킬 때는 강압적 수단이 많이 사용되기도 하지만 담배안가치 등을 내세워서 경제적 수단도 쓴다고 볼 수가 있죠. 영리법인에서는 경제적 수단이 주가 될 수 있지만은 경제를 살려 국민 경제를 살린다는 규범적 수단이 쓰기도 합니다. 정당, 교회, 시민단체에서는 대체적으로 규범적 수단을 사용하기도 하지만은 그 직원들에게 어느 정도의 물질적 보상을 해주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조직에서는 한 개의 통제 수단 혹은 혼용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피통제자의 직급에 따라 한 개의 통제 수단은 혼용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상급 부하는 하급 부하에 비하여 좀 더 덜 강압적인 대우를 받게 됩니다. 극단적인 예를 든다면 사장이 자기 밑에 있는 부사장과 어제 취업한 신입사원을 다룰 때는 부사장에 대해서 덜 강압적인 수단을 쓰게 되죠. 덜 강압적인 수단이 아니라 존댓말도 쓰기도 하고 식사도 같이 하게 되고 때로는 뭐 커피를 먼저 권한다든지 그런 덜 강압적인 대우를 받게 되지만은 뭐 취업한 지 며칠 안 된 신입사원에 대해서는 뭐 존댓말을 쓴다든지 뭐 담배를 먼저 피우라고 준다든지 커피를 먼저 마시라고 양보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없겠죠. 요즘 뭐 담배는 안 피우니까 뭐 담배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겠네요. 그리고 또 문화에 따라서 한 개의 통제수단 혹은 혼용을 사용하게 됩니다. 민주국가는 독재국가에 대해서 덜 강압적입니다. 그 대신에 물질적인 보상이라든지 규범적 보상을 많이 하게 되죠. 그리고 복종과 통제수단 다섯 번째의 주제로서 권력의 복종과 유형에 따른 조직 분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권력의 유형에 부합되는 복종 유형을 보면은 강압적인 수단에 대한 복종 유형은 상대방 굴종적인 복종을 하게 됩니다. 강압적인으로 상대방을 누르는데 아주 자존심이 세워지는 그런 복종은 안 하겠죠. 그리고 경제적 수단에는 타산적 복종이 따르게 됩니다. 돈을 중심으로 한 통제에는 돈을 많이 주면 잘 복종하고 돈을 아예 안 주면 딴 회사로 가버리겠죠. 그런 예입니다. 세 번째, 규범적 상징적 수단은 도덕적 복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이데올로기에 충실한다든지 국가에 충성을 한다든지 정치 이념에 충성을 한다든지 어느 시민단체의 이웃사랑에 충성을 하는 게 되면은 사람들은 물질적이라든지 강압적보다는 그에 충성함으로 해서 만족을 하는 도덕적 복종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권력의 유형에 부합되는 복종이라 볼 수가 있겠고 각 권력의 유형에 부합되지 않는 복종을 말씀드린다면 강압적으로 복종을 하려고 하는데 타산적 혹은 도덕적 복종은 안 나타나겠죠. 그리고 돈을 주는 방법으로 통제를 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돈을 받음으로 해서도 굴욕적 복종을 느낀다든지 도덕적 복종을 느끼거나 그러지는 않겠죠. 세 번째, 규범적 복종으로 통제를 하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어느 도덕적이라든지 어떤 조직에 충성하면 자긍심을 얻는다든지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긍심 얻으려고 들어온 조직원들이 굴욕적 혹은 타산적 복종을 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부합되지 않는 복종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부합되는 권력과 복종의 경우 여러 가지 압력 요인으로 인하여 부합형으로 수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발적 시민단체에서 리더가 가압적으로 권력을 구성을 하게 되면은 구성원이 단체를 이탈해 버립니다. 자기는 월급도 아주 조금 받고 혹은 아예 자원봉사를 하러 조직에 들어왔는데 그 조직의 목표가 좋아서 들어왔을 따름인데 리더가 가압적으로 막 구성원을 대하고 하면은 구성원들이 단체 이탈합니다. 그래서 리더는 스스로가 권력의 방법을 변경하여 부합형에 수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비부합되는 권력과 복종의 관계로서 여러 가지 압력 요인으로 인하여 부합적으로 수렴한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권한에 관련된 또 다른 이로서는 정보의 비대칭으로 발생한 저항의 해소 방법을 들 수가 있습니다. 관리 딜레마에서 가장 저항이라든지 비협조라든지 복종이 잘 안되는 경우는 상급자와 하급자 간에 정보의 비대칭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 간에 자신의 대가에 대해서 상대방의 반대 구표의 명확성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을 갖다가 정보의 비대칭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관리자는 부하가 100의 일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여유있게 105의 금전 지급을 하려고 하는데 과연 저 부하가 100의 일을 할 수 있을까? 105의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상급자는 100의 급여를 주기로 생각을 했지만은 처음에는 80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하급자의 일에 대해서 봐가면서 100이나 105를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또 관리자 입장에서는 자기는 이 업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분명히 100의 일을 해야 되는데 상급자는 80밖에 안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상급자가 일을 열심히 하면 100이나 105를 줄 수 있다는 이런 믿음이 안 서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업무 충성을 제대로 해야 되는지 마는지 하는 그런 정보의 비대칭이 될 수도 있겠고 또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지 못함으로 해서 또 여러 가지 또 정보의 비대칭이 발생할 수 있겠죠. 이런 해결 방법으로서는 구성원의 믿음과 기대가 있어야 되겠고 또 사회적으로 규범이 있어야 됩니다. 이만한 100의 일을 할 때는 100의 급여를 줘야 된다 하는 게 그런 사회적 규범이 관념적으로 정책이 돼야 되겠고 지도자의 성격, 그러니까 지도자가 얼만큼 공정하냐 정직하냐 그런 지도자의 성격이 있어야 되겠죠. 지도자가 자기의 개인적인 욕심을 이유로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의 능력을 폄하시키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익을 취할 수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능력 이상으로 평가를 함으로 해서 그 반대 북구가 명확하지 못하다면 이것은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건전한 상하 조직원의 구성이 필요하겠죠. 건전한 성격을 가진 지도자 또 건전한 성격을 가진 조직원 그리고 이와 관련된 규범, 상황간의 믿음이 정보의 비대칭으로 갈 수 있는 저항 해소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략게임 이론을 또 권한의 한 중요한 이론의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략게임 이론인 것은 뭐냐 하면은 조직은 각 계층 간 공식적 권력 위에 다른 고유의 권력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프랑스 파리 이 이론을 만든 학자가 프랑스 사람이기 때문에 프랑스의 예를 들었습니다. 프랑스에서 아주 큰 회사의 관리 부서는 저 지방에 있는 디종인가요? 지방에 있는 공장에 아주 세부적인 기계의 내용까지는 모릅니다. 관리 부대에서 펜대를 움직이는 총무 직원이 지방에서 생산 라인에서 보트를 움직이는 그런 라인을 잘 모르며 그곳에 고장이 났을 때 수선을 해야 되는지 사람을 보내야 되는지 그것은 모릅니다. 하지만 지방 공장 계장은 그 라인에 대해서 너무 잘 압니다. 그것은 사람이 와야 되든지 수선공이 와야 되는지 안 그러면 지방 공장 계장에 볼트너트만 하나 곧 교체하면 되는지 기름만 발라도 수리되는지 그렇게 잘 알게 됩니다. 이럴 경우 지방 공장의 계장은 비공식적인 권리를 가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앙부서 직원이 지방부서 직원의 세부적인 내용을 잘 모를 때는 이 통제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공식적인 권력 위에 다른 권력을 가진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위기 발생 시는 단기간 해소가 되어버립니다. 그 회사가 이 상품을 많이 팔지 못하면은
적자가 발생하게 되고, 적자가 발생하게 되면 회사가 망하게 되고, 망하게 되면 지방 공장 계장이 일을 잃게 된다고 할 경우는 그거는 권력, 자기 자신의 권력이 아니고 얼른 고쳐가지고 그걸 고치게 되고, 자기가 다른 부서로 갈 때도 후임자한테 이걸 알려주게 되고, 심지어는 매뉴얼을 만들어서 본사 총무부에 보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그 권력이 해소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반대로 이와 같은 전립학성이 없는 경우는, 없는 편안한 조직이라든지 국가의 관료조직 같은 경우는 이런 비공식 조직,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철밥통 같은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권한에 관련된 마지막 이론으로서는 LPC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LPC라는 것은 뭐냐면은 가장 손발이 받지 않는 사람, 조직 생활을 하다 보면 10명 중에 1명 정도는 그런 사람이 있겠죠. 만약 두세 사람이 있으면 그 조직은 굉장히 힘들고 망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서 나온 다느냐면은 옛날 로마원 원로 시대 때 로마에서도 LPC라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손발이 맞지 않는 사람들. 어떤 의제가 나오면은 괜히 딴지나 걸고 자기 개인적인 이익에 반하면은 반대하고, 또는 나중에 찬성할 것이라도 까칠하게 보임을 해서 계속 신속한 의사 처리를 반대하는 손발이 맞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데, 리더가 이런 LPC에서 주는 점수가 낮으면 낮을수록 성실한 직원들은 더욱더 조직에 충성한다는 그런 이론입니다. 즉, 악화가 양화를 몰아낼 수 없는 그런 조직을 만드는 거. 그래서 조직이 건전화되고 신속화되고 효율적으로 되는 이런 것을 LPC 이론이라고 하며, 리더의 평가 점수에 리더의 조직 운영에 상당히 큰 영향을 주는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말씀드리려 한 조직의 권력, 리더십, 지배와 종속, 영향력 총 8가지 테마 중에서 5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또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